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5장 맛의 표준과 세액의 계산 2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부가가치세의 부속 서류를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되고요. 이제 이러한 자세한 사항은 이제 실무 시간에서 이제 연습을 해보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론으로서 이제 이론으로 해당하는 내용들만 이제 구성을 하고요. 실무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세계 계산 이 같이 하면서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수업 목표입니다. 자, 최종 수업 목표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고요. 세부성 목표는 첫 번째, 과세 표준과 세율, 그러니까 수출 부속 서류를 신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의제 매입세액 부속 서류를 신고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경업사업자의 부속 서류를 신고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신고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제1절 과세 표준과 세율 중 수출 시적 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실적 명세서입니다. 자, 수출 시적 명세서 이 서류는 어떤 서류라면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이제 매출 이제 수출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작성을 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죠. 수출 시점 명세서는 직수출한 경우, 그 다음에 수출 신고, 필증을 첨부 서류와 함께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한다 입니다. 그래서 수출 시점 명세서는 매입 매출 전표의 매출 수출인 경우에 이제 작성하는 수출 시점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출 사항을 이제 인적 서류로 입력합니다. 인적 서류는 입력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번호, 수출 신고 번호, 이제 선적 또는 기적 일자, 통화 코드, 환율, 외화나 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그 순차적으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입력만 하면 되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신고일하고 그 다음에 선적이라고 이제 환전일이라고 존재하면은 이제 신고일은 사실상 안 봅니다. 신고일은 사실상 안 보고 선적일하고 환전일 중에 이제 비교를 하는데 원칙으로는 이제 선적일이 원칙을 봅니다. 자, 원칙으로는 선적일로 봐요. 선적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 7월 24일에 선적을 했고 환전은 2020년 7월 29일에 환전했다. 그러면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선적일이 되기 때문에 7월 24일로 해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선적일입니다. 선적일로 해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외사항이 있긴 한데 예외사항이 뭐냐면은 이제 선적일하고 이제 환전일 중에서 이제 환전이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환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환가일로 봅니다. 환가일로. 그래서 만약에 환전일이 더 높다 그러면은 이제 환가일로 보기 때문에 그 환전했는 날짜로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선적 일자, 기적 일자 적힌 게 원칙으로는 이제 선적일이 존재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선적일보다 이제 환가일이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원화로 환전하고 환가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환가일로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 1년 번호, 수출 신고 번호,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원화, 금액으로 이제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는 자세한 부분에서는 이제 실무 문제에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가장 수출 시점 명세서는 이제 매출, 그러니까 메인 매출표의 매출 수출에 작성하는 난에 해당하는 서식이다 라는 거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선적 일자나 기적 일자는 이제 그 선적 일로
선적일로 작성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예외적으로 선적이라고 환가일이 더 빠른 경우에는 이제 그 환가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전자발급 명세서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영세를 얘기를 하는데, 영세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가 반드시 이제 발행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이 서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행수출인 경우에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반드시 첨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보고 이 서식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통해서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호는 이제 인적사항을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 3번에 있죠. 이 란에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 사실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화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화로 되어 있다든지 외화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거는 그냥 굳이 상관없이 문제에서 나오면은 이제 이 번호와 부분과 서류 번호와 발급일과 공급받는 자 번호, 금액과 비고란에 그냥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급일은 구매확인서 작성일로 해가지고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냥 문제 딱 보고 딱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국신용장이냐 구매확인서냐 이 서류를 보고 이제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이제 실무 시간 때 이 부분도 하게 될 거니까 이 서류에 대해서 이제 서식이 어떤 건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입니다. 영세율 매출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직접 수출, 대행 수출, 그 다음에 조특법에 의한 이제 반영한 서식인데, 이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이제 아까 했던 수출 실적 명세서 있었죠. 수출 실적 명세서하고,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작성을 하는데, 서식이 영세 매출이 있으면은, 이제 영세 매출 명세서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필수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딸려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수출 시점 명세서가 있더라도 영세 매출 명세서가 딸려 들어가야 되고,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 이 서식에 있는 것도 무조건 영세 매출 명세서에 딸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란의 금액을 이제 반영을 시킵니다. 금액을 반영시켜요. 그래서 직접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시적 명세서에 의한 이제 작성하는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는 이제 그 영세 매출에 해당하는 란에 반영하는 금액을 작성하는 란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서식으로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부속 서류를 위해서 작성하는 거는 없어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AT에서도 솔직히 나왔다고는 제가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근데 나온 적은 없어요. AT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영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세 신고서만 작성은 아니지만, 영세 매출 명세서는 이제 부속 서류 자체의 신고, 아까 얘기는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디냐면은 그 메인 매출 전표에 영세나 수출로 입력을 할 때 그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이 서식에 해당돼요. 이 사유가 이 서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작성하는 란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시험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때 그 영세의 매출 명세서에 대한 사유를 입력할 때 이 사유가 나와요. 이 사유들이. 그래서 직접 수출 아니면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하는 재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인 매출 전표의 시험 문제는 나오지만, 그
부가가치세 부석 서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수출 시점 액세서라든지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이제 그 서식을 작성을 할 때 반드시 한계가 딸려 들어오는 게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같이 딸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같이 딸려 들어와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세라든지 수출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서식은 사실상 이 두 장이 한 세트인 거예요. 두 장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이 직접 수출과 대행 수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 나오고요. 자, 22조, 23조, 24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고 있진 않죠. 그런데 이제 이론 시험에서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론 시험에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는 묻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후터만 딱 넘겨보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답을 찾으면 되는데 거의 다 외국에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조세팀내 제한법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에서 해당이 됐지만, 나머지는 국외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그걸 이제 해당 안 되는 거 그냥 찾으시면 이렇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딱히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 직계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 직계표. 그러니까 즉 매출인 경우에 이제 카드 과세, 카드 면세,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과세, 이제 현금 영수증 면세인 경우에 작성하는 경우에 이제 그 서식 난입니다. 그래서 카드 과세, 카드 면세, 카드 영세, 현금 과세, 현금 면세, 현금 영세에 대해서 뭘로? 공급 대가로 작성할 서식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요새는 비중이 진짜 많이 줄어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된 직계표가 존재하는지도 지금 거의 모를 정도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편이기도 하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실무 시험에서. 그러니까 즉 작성을 하는 란에 의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작성란에 의해서. 자, 그래서 작성하는 란에 의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 공급 대가로 작성하는 것이에요. 공급 대가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공급 가액으로 절대 작성하면 안 돼요. 헷갈리셔가지고. 공급 가액은 절대 안 되고 무조건 공급 대가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공급 대가는 이제 부가가치세도 이제 포함하는 이제 공급 대가로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직계표는 이제 2번에서 보시면은 이제 신용, 직불, 선불 카드의 작성인데 과세와 면세분을 구분해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구분해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 6번에 신용, 직불, 김영시 선불 카드는 메인 매출전표에 카드 과세나 이제 뭐 카드 영세에 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카드 영세. 그 다음에 면세 부분은 이제 카드 면세 이렇게 해당이 되고, 현금 영수증은 이제 현금 과세, 그 다음에 현금 영세, 그 다음에 현금 면세 매출분에서 현금 면세, 이 부분에서 작성하는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은 그 현금 영수증 거래에 작성하는 부분, 그러니까 즉 7번 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과세하고 면세를 구분해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주의점은 뭐냐면은 공급 대가로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이제 발급 명세가 되죠.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가 되는데, 신용카드 거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은 어떤 경우냐면은 카드로 거래한 거는 맞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이제 카드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과세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용카드하고 세금계산서가 중복이다 그렇게 하면은 요 란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거래는. 그러니까 즉 카드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제일 밑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입력해주고, 반대로 이제 카드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금액 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급 대가로 이제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매입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매출 부분에 서식하는 나는 그전 시간에 했던 부동산 임대 공고가의 명세서, 그 다음에 수출 시점 명세서, 구매 확인서나 내구 신용장 명세서, 그 다음에 영세 매출 명세서, 신용카드, 수령 등 합계표 값 부분에 이제 입력하는 란이 이제 매출 부속 서류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에 대한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입니다. 자, 빨간색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 시 작성하는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 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이제 해당하는 법령 체크 금액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구입했다. 그러면은 건물에 이 란에 입력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비품을 구입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밖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입력을 하고, 만약에 내가 차량을 구매했다. 그런 경우에는 차량 운반구를 통해서 이 란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실무 시간에서 할 거고요. 특히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작성을 하고요.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서식이 따로 없어요. 다른 서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서식 반영은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 이 한 장으로만 반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따로 또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실무 시간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등 합계표 각각 을의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발행 직계표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는 매출이고요. 그 다음 매입은 수령 등 합계표예요. 수령 등 합계표.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나중에 서식을 입력할 때 상당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입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등 합계표는 이제 매입에 해당하는 이제 카드 과세 부분과 그 다음에 현금 과세에 대해서만 입력하는 란이 됩니다. 그래서 불공제되는 부분은 절대 입력을 해서는 안 돼요. 불공제되는 부분은 절대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별표 치시면 되죠. 매입은 카드과세, 현금영수증 과세에서만 해당하는 부분에 작성하는 란이에요. 그래서 카드 거래 중에 불공제되는 부분은 일반 전표 입력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카드 불공이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다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카드 명세서에서는 반영을 시켜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보시면은 매입세 불공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매입세 불공제되는 부분. 절대 카드에서 입력하지 말라고 했었죠. 카드에서 입력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접대비, 면세사업 전용, 토지 자본의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임차, 업무 무관,
등에 대한 부분 절대 카드 입력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되는 부분이 발행 면제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공제를 못 받으니까 불공제가 된다. 불공제되는 부분.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되는 부분 했었죠. 소매업은 이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만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탕, 미용실 이런 부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죠. 그래서 공제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스, 지하철, 고속철도 200km 이상 되는 거. 그다음 비행기, 고속버스. 근데 전세버스는 이제 발행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특히 이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민간 투자 고속도로 있죠. 민간 투자 고속도로. 민간 투자 고속도로는 본래는 톨비 자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면세계산서이고 원래는 면세이긴 하지만 톨비는 연말정산 때도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런데 민간 투자 고속도로는 좀 다릅니다. 민간 투자 고속도로는 과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요청해 주셔야 돼요. 세금계산 요청을 해줘야지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투자 고속도로인 경우에 대한 통행료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은 과세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로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부분은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그 일반 전표 입력 대상이에요. 불공제되는 부분은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인 경우. 간이 영수증은 법적 증빙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실무 문제에서 만약에 이 사업자가 간이다 그러면 절대 입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낚아버려요. 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입력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드 면세, 현금 영수증 면세돼 있죠. 그래서 이건 절대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카드 과세와 현금 영수증 과세에서만 한해서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등 합계표에 반영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등 합계표 각각 을은 아까 얘기했듯이 카드 과세와 현금 영수증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는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별표 쳐놨죠. 카드 불공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력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공제 대상이 신용카드 매입인 경우에 한해서만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꼭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론을 모르면 실무에서도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 부분에서 반드시 불공제되는 난은 반드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의제메이크스의 공제신고서입니다. 의제메이크스의 공제신고서. 의제메이크스의 공제신고서는 이제 면세 농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세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해요. 면세도 당연히 종류가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세 농산물, 그러니까 즉 미가공 식료품, 그 다음에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도 해당이 되죠. 식용이 해당되지 않는 이제 국내에서는 해당이 되지만 국외의 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만 이제 의제메이크스의 공제 신고서를 하는데 의제메이크스의 공제 신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사업자 A는 과자를 만드는 업체예요. 당연히 과세 사업자죠. 과자에서는 이제 봉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과세가 돼요. 과세가 되는데 원재료인 고구마를 구입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고구마를 해서 이제 과자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 원재료인 고구마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제 제품 출하를 해야 되겠죠. 제품 출하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자가 과세가 된다는 거. 과세는 당연히 이제 매출 세액에 10%가 붙어야 되겠고 고구마는 당연히 면제이기 때문에 세액이 0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세 현평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게 세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온 이 고구마의 면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정 금액만큼 부담할 수 있고 일정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도록
세부담을 줄여주자라는 그 취지에서 만든 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입니다. 그래서 면세 농산품을 구입을 할 때 이제 판매를 해버리면 과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의 만큼 부가가치세를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의 상당한 이제 부당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을 이제 해소하고자 일정 금액만큼 공제를 하는 게 바로 이 의제매입세 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로 해서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리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되는 그 일정 금액만큼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게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제매입세 공제는 2%에서 9%까지 공제를 해주는 이제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공제를 하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과세 유흥장소 경영자는 이게 개정됐어요. 2020년 개정됐는데 이제 102분의 2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유흥장소 외의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은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이고 과세 표준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이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106분의 6만큼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론 시험에서 주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실무에서도 나오긴 한데 실무에서는 반드시 이 공제 세율을 얼마 공제를 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자, 도정, 제분, 떡 제조, 떡방앗간 경영한 개인 사업자는 106분의 6이에요. 과자, 도정, 제분, 떡방앗간 이런 경우에는 106분의 6만큼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조업을 경영한 자는 104분의 4 이거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102분의 2 그 다음에 음식점도 제조업도 아닌 그 외의 업종도 102분의 2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시험에 할 때 반드시 공제 세율은 얼마 정도 공제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을 제조로 하는 이제 104분의 4와 그 다음에 법인 음식점에서도 이제 아주 가끔 나와요. 그래서 106분의 6 이 두 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론 시험을 위해서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 이 공제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의제매입세 계산 이제 한도 금액인데 이거는 사실상 별로 크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도 못 외워요, 이거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한도 금액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만 아시면 되고 의제매입세 한도 금액은 확정 신고 시에만 합니다. 확정 신고 시에만 합니다. 예정 신고는 하진 않아요. 예정 신고 부분에서는 하진 않아요. 확정 신고 시에서만 이제 한도 금액을 작성을 하는데 한도 금액은 이제 과세 표준 금액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하는 난이 얼마 정도 공제가 되냐 뭐 그런 것만 좀 보시면 되지 꼭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도 못 외워요. 이거는 그래서 요새는 전산으로 다 돼 있다 보니까 외우진 않아요. 외우진 않고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금액은 이 정도도 된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신고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고서는 이제 면세 농산품에 대해서 일정 금액만큼 공제하고 신고한 서식을 했었죠. 그래서 음식점인 경우에는 개인은 이제 108분의 8이고 그 다음에 법인은 이제 106분의 6이고 그 다음에 제조인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인 경우에는 104분의 4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102분의 2 이렇게 공제를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이제 이 란에 이제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작성을. 면세 농산물에 대한 매입가액 합계. 그러니까 란을 작성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일단 면세로 입력을 해놓고요. 면세로 입력해놓고 반드시 조교 6번을 넣어주셔야지만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산세무회계 1급, 전산세무회계 2급,
그 다음에 TAT 1급, TAT 2급에 해당하는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스타일마다 조금 달라요. 시험 문제 스타일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무 시험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론 부분은 공통적인 이론 부분이고, 실무는 이제 문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는 이제 해당 이제 그 종목대로 이제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자세하게 할 거니까 이제 이론 부분은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도 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AT하고 전산세무에게 시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따로 구분해가지고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론 시험은. 그래서 그냥 공통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 매입세 관련 신고 내용은 확정 신고 시에만 합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 시에만 합니다. 그래서 뭐 서식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과세표준은 이제 예정분, 확정분을 작성해 주고요. 한도 계산은 한도율 얼마냐면은 뭐 104분의 4다. 그러면 한도액은 얼마인지 나와요. 그럼 단기 매입액은 이제 요 매입가액에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 적은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 금액의 104분의 4를 한도 금액을 처리한다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은 얼마냐면은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104분의 4를 처리하겠죠. 그 중에 적은 금액으로. 그러면은 이제 공제율이 돼가지고 공제 대상 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납부할 세액이 이제 한도 금액만큼 얼마인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분에 공제받은 부분은 차감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도 금액만큼 이제 의제 매입세액을 적용하는 란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실무 시간에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식 대한 얘기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인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는 이제 다음 파트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길었죠. 이번 시간 좀 길었는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서, 그러니까 까지 했는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까지 했는데, 이 서식은 전산세무에게 1, 2급하고 그 다음에 TAT 1, 2급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식은 이런 서식이 있구나 라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이제 입력해보는 연습에 한해서 이제 입력을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는 서식은 이런 서식에서 작성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공제를 받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